그들은 제3제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살인자들이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인자츠 그룹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총살했다. 학살은 절대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탁 트인 들판, 도로, 숲속에서 이루어졌다. 날마다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그들의 지도자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변호사, 경제학자,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살인을 치밀하게 조직된 작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 정의는 그들을 찾아냈다. 한 명 한 명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학살의 설계자들은 어떻게 처형되었는가? 그들의 죽음은 희생자들처럼 신속했는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잔혹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아인자츠 그룹펜, 히틀러를 위한 죽음의 그림자들. 아인자츠 그룹펜은 나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탄생했으며 집단 학살이라는 정권의 비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이동식 학살 부대로 고안되었다. 1939년 이들의 창설은 홀로코스트에서 박해에서 체계적인 학살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했다. 라이히스휘러, SS, 하인리히 히물러와 국가보안본부 RSA의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이 특수부대를 SS의 권한 아래 설립하고 지정된 지역별로 임무를 부여받은 4개의 주요 작전 그룹으로 조직했다. 아인자츠 그룹펜 A, 발트 3국, B, 벨라루스, C, 우크라이나 북부 및 중부, D,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코카서스. 각 그룹은 더 작은 아인자츠 코만도와 존더 코만도로 세분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이 부대들을 특징 짓는 것은 그들의 지휘부였다. 직업 군인이 아니라 고등학위를 소지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었다. 아인자츠 그룹펜 DI 지휘관 오토 올렌도르프는 법학 박사였고 아인자츠 그룹펜 A를 이끈 프란츠 발터 슈탈레커는 경찰국장이자 외교관이었다. 이러한 지적 능력과 이념적 광신의 결합은 이들에게 학살을 행정적 절차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관료적 효율성과 계산된 정밀함을 부여했다. 1941년 6월 바르바로사 작전을 준비하며 아인자츠 그룹펜의 지휘부는 중요한 프레츠슈 회의에 집결했고 이 자리에서 하이드리히는 유대인 남녀노소를 비롯한 소련 정치위원, 집시, 기타 불순분자들을 제거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범죄 명령은 이들을 국제법의 제한 밖으로 의도적으로 위치시켰고 그들은 베르마흐트의 동진을 밀착 추적하며 실행 준비를 했다. 이들의 작전 방식은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식별, 집중, 처형. 점령한 마을에 진입한 후 현지 주민들을 협박하여 목표 인물을 지목하게 하고 희생자들을 재배치 혹은 등록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모은 후 마을 외곽이나 숲으로 행진시켜 처형했다. 이러한 대규모 학살은 과거의 박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종종 다른 희생자들이 가족의 학살을 목격하게 한 후 그들 또한 차례를 맞도록 강요했다. 표준 방식은 희생자들을 미리 파놓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세운 뒤 가까이서 총살하고 시신이 층층이 쌓이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소위 정어리 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들의 작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침공 시작 후 단 6개월 만에 아인자츠 그룹펜 A는 발트 지역에서 유대인 202기초를 살해했다고 보고했고 아인자츠 그룹펜 D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 지역에서 91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대는 총합 약 13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키우 근처의 바비, 야르에서 벌어진 학살. 1941년 9월 단 이틀 만에 유대인 34,771명이 학살된 사건은
이들의 산업적 규모의 학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해자들의 심리적 영향은 결국 나치 지도부의 우려를 자아냈다. 1941년 8월 민스크에서의 처형을 목격한 후 히물러는 가해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더 인도적인 살해 방식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희생자들이 이동 중 일산화탄소에 질식사하는 가스트럭의 개발로 이어졌고 훗날 수용소에서 사용될 가스실의 전조가 되었다. 전후에 확보된 문서들은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행정적 기록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준다. 베를린으로 보고된 작전 상황 보고서 이레잉니스 멜둥엔 UDSSR는 희생자들을 분류하고 수치화했으며 행정적 용어로 학살을 통계적 성과로 전환시켰다. 나치 체제의 도덕적 전도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소수의 생존자 진술은 이 학살을 인간적 관점에서 찢어지는 듯한 시선으로 들려준다. 간신히 탈출한 이들은 처형 전 남성, 여성, 아이들을 분리하는 치밀한 절차와 희생자들이 총살 전에 옷을 벗어야 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아인자츠그루펜 작전의 특징 중 하나는 정규군 부대 및 현지 민간 권력과의 조직적 협력이었다. 점령지마다 그들은 자기 정화 작전이라 불린 지역 포그롬 조직을 시작했으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현지 보조경찰 혹은 보호부대라 불리는 협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대개 고질적인 반유대주의나 점령군에 잘 보이려는 동기로 참여했으며 희생자 식별에 큰 도움을 주고 실제 처형에도 자주 참여함으로써 아인자츠그루펜의 작전 방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켰다. 이 학살은 철저한 물류 계획 하에 수행되었다. 확보된 기록에 따르면 각 아인자츠그루펜 부대는 저격수와 희생자 수송용 트럭, 연락용 오토바이, 무정위 장비를 갖춘 통신 차량, 탄약, 삽, 산업용 알코올 등을 운반하는 보급 트럭 등 구체적인 자원이 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활동한 아인자츠그루펜 시에는 희생자 1명당 탄환 약 12발을 사용하다가 작전 숙련도가 올라가자 희생자당 5대 6발로 줄어드는 식의 작전 효율성을 기록한 월간 탄약 사용량을 철저히 관리했다. 이 부대의 문화 구조는 집단 살인의 일상화를 조장했다. 지휘관들은 초동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브리핑을 실시했고 민간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예방적 자기방어로 인식시켰다. 전후 확보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신병을 위한 강화 의식이나 대규모 작전 후에 축하 행사 등 의식화된 행위도 존재했으며 존더코만도 사안은 군사 앨범처럼 구성된 사진 기록집인 시각 연대기를 유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왜곡된 방식으로 기록했다. 가해자들 자신이 전후 재판에서 남긴 증언은 소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처형 과정을 기계적인 작업처럼 묘사했으며 행정적인 냉담함 속에서 이념적 훈련에 내재된 깊은 비인간화를 드러냈다. 이들은 집단 학살을 단순한 물류 작전처럼 서술했다. 아인자츠그루펜은 홀로코스트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했다. 이는 단순한 추방과 개토화에서 절대적인 학살로의 전환이었으며 이후 절멸 수용소에서 산업화된 집단 학살을 위한 방법론적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는 1942년 1월 바네제 회의에서 학살 계획이 공식화되기 훨씬 전부터 최종 해결책이 실제 작전 단계에 돌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1942년 말이 되자 절멸 수용소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아인자츠그루펜의 역할은 감소했다. 많은 부대가 SS의 지역 경찰 조직에 통합되거나 반유격 작전에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폭력의 유산은 동유럽을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켰고 수백 개의 집단 매장지가 그들의 치밀했던 학살 작전에 침묵하는 증거로 남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학살의 주인들을 향한 마지막 사냥. 1945년 5월 나치 독일의 패망은 연합국에 전례 없는 법적 도전을 제기했다. 기존의 법 체계로는 상상도 못한 규모와 조직적 성격의 범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1947년 9월 15일에 시작된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은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학살이 인류에 대한 범죄로서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기소된 것이다. 공식 명칭은 미합중국대 오토 올렌도르프 외 23인, 사건 번호 9이었으며 이는 미국 당국이 단독으로 주관한 뉘른베르크 후속 재판 시리즈 중 하나였다. 보다 유명한 국제군사재판소 IMT와 달리 이 재판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다루었음에도 대중적 주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재판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았다. 미군 점령지의 군정 총독 루시우스 디 클레이 장군은 신속한 재판과 즉결 처형을 선호했던 반면 국무부는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 없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철저한 사법 절차를 지지했다. 이 긴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과도기적 정의 노력에서 신속한 정의와 기록 중심의 정의 사이의 근본적 딜레마를 반영했다.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을 위한 기반 시설은 여러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했다. 폭격으로 일부 파괴된 뉘른베르크 사법궁은 재건되어 첨단 오디오 녹음 장비로 증언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했고 24명의 통역사들이 교대로 운영하는 동시통역 부스를 설치했으며 아인자츠그루펜의 원본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 냉각시설이 갖춰진 문서 증거실이 마련되었다. 이 동시통역 시스템은 국제군사재판소 IMT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재판을 통해 더욱 정교화되어 훗날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표준이 되었다. 수석검사 텔포드 테일러는 동유럽 전역의 외딴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 나치의 1005 작전, 집단 묘지에서 시신을 판에 불태운 증거 은폐 작업으로 인해 물적 증거가 체계적으로 파괴된 가운데 24명의 고위 아인자츠그루펜 장교들을 기소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했다. 이 재판의 법적 구조는 국제법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3가지 혐의로 구성되었다.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범죄 조직 가입. 검찰은 피고들이 인종, 종교, 정치적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 말살 계획의 일환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훗날 1948년 유엔의 집단학살 금지 협약 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판장은 마이클 무스만노 판사로 미국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이끌었으며 미국 법률과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법 원칙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절차 규칙을 설정했다. 이 선례는 향후 전범 재판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피고들이 적절한 법적 대변과 적법 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검찰의 전략은 전통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증인 증언보다 문서 증거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범죄의 규모와 성격상 필요한 방식이었다. 테일러는 단 이틀 만에 250건 이상의 독일 문서를 제시하며 기소를 마쳤다. 그는 개회 발언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살인 재판이라고 선언하며 피고들은 100만 명 이상의 인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강조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인자츠그루펜이 직접 작성한 작전 상황 보고서 아레 ignis 멜둥엔에서 나왔다. 이 문서는 베를린에 정기적으로 보내졌고 각 부대가 실행한 처형 숫자를 행정적 언어로 차갑게 기록하며 희생자들을 통계 수치로 환원했다. 이 문서들에는 피고들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었고 국가보안본부 RSHA 기록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어 피고들은 이를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문서 증거는 가해자들이 기념용 혹은 공식 기록을 위해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로 보강되었으며 희생자들이 총살당하는 장면과 시신이 매장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법정에서 이 사진들이 상영되자 피고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소련과 폴란드의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의학 증거도 처형 방식에 대한 과학적 확인을 제공했다. 부검 보고서는 근접 총살의 방식이었음을 입증했으며 집단 매장지의 토양에서 발견된 탄피는 독일 군용 탄환과 일치했다. 이는 피고들과 조직적인 대량 학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포괄적 증거 기반을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에서 헤르만 괴링 등 나치 지도자들이 학살 계획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아인자츠그루펜 피고들 중 다수는 학살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다양한 정당화를 시도했다. 오토 올렌도르프는 자신의 부대가 약 9만 명을 처형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명령에 따른 것이며 예방적 안보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안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유대인 아이들을 어른들과 함께 처형한 이유가 그들이 자라서 독일에 복수할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인 증인들, 특히 베르마흐트 장교들과 지역 행정관들은 아인자츠그루펜과 정규군 부대 간의 협력을 입증했다. 군 정보 장교들은 유대인과 정치위원을 학살하는 계획이 침공 전에 이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고 증언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문서 증거에 인간적 차원을 더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처형에서 탈출한 솔로몬 슐리셀만은 아인자츠그루펜이 남성, 여성, 아동을 체계적으로 분리한 후 희생자들에게 옷을 벗기고 참호 가장자리에서 총살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시신에서 의복과 귀중품을 수거해 독일계 주민들에게 나눠주거나 독일 본국으로 보냈다. 피고들의 변론 전략은 나치 세계관의 도덕적, 법적 파산을 드러냈다. 대부분 상부 명령을 근거로 삼아 자신들은 히틀러와 히물러의 지시에 법적으로 복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으며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명령의 범죄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실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재량을 행사했음을 입증했다. 일부 피고는 학살을 인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려 했다는 섬뜩한 주장을 내놓았고 이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도덕적 전도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피고들은 독일 민간인을 파르티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시도했으나 이는 그들 자체 보고서에 명시된 인종적 동기와 명백히 모순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들 사이의 연대는 붕괴되었고 일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다른 이들을 지목했다. 이러한 붕괴는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학살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고 검찰 측의 논리를 강화시켰다. 재판은 거의 7개월간 136차례의 공판을 거쳐 1948년 4월 9일에 종료되었다. 이 재판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이 상부 명령과 무관하게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중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으며 홀로코스트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입증했다. 판결과 선고. 학살자들이 자신들의 정의를 마주한 순간 1948년 4월 10일 재판 절차가 종료된 후 3인의 판사 패널은 남은 22명의 피고에 대한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 수기에 들어갔다. 거의 2달 동안 판사들은 수천 쪽에 달하는 증언과 문서 증거를 검토하며 검찰 텔포드 테일러가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살인이라고 부른 사건에서 피고 개개인의 책임을 평가했다. 수기를 마친 후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한 상부 명령 복종 또는 군사적 필요라는 항변을 단호히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명확히 군인은 사고하는 존재이지 자동 기계가 아니다 라고 밝히며 명백히 범죄적인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14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고 2명에게 종신형, 5명에게는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한 명, 마티아스 그라프만이 학살에 반대한 정황과 제한된 역할을 인정받아 복역기간으로 형을 가름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분포는 재판부가 피고의 직책, 권한, 학살 참여도를 세심하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 중에는 아인자츠그루펜 DI의 지휘관 오토 올렌도르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최소 9만 명의 처형을 지휘한 인물이다. 재판 내내 올렌도르프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유대인 여성과 아동의 학살을 독일의 영구적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주장했다. 바비 야르 대학살, 이틀 만에 약 34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지휘한 존 더 코만도. 사하의 지휘관 파울 블로벨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를 더욱 유죄로 만든 것은 학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1005 작전을 지휘한 사실이었다.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였다. 기타 사형 판결 중에는 전직 개신교 목사였던 에른스트 비버 슈타인도 있었는데 그는 학살 분대 지휘관으로 변모하며 나치 이념이 초래한 도덕적 부패의 전형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법학 박사 출신으로 심페로폴에서 천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존 더 코만도 람비의 지휘관 베르너 브라운에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률가로서 그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다고 명시했다. 존 더 코만도 세배의 지휘관 발터 헨쉬는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의 직접적 참여에 대한 증거의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형이 15년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례는 재판부가 집단적 처벌이 아닌 개별 책임의 평가에 초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인자츠그루펜 A를 잠시 지휘했던 하인츠 요스트는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그의 짧은 재임 기간과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이 반영된 결과였다. 존 더 코만도 7배 지휘관 아돌프 오트는 벨라루스에서의 대량 학살을 감독했으며 희생자들을 생매장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의 특히 잔혹한 방식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량 선고 과정에서는 미군 법무당국 내에서도 대량 학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두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일부 군사 및 법무 관계자들은 모든 유죄 아인자츠그루펜 장교에게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범죄의 조직적 성격이 최대형을 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법적 정당성 확립을 중요시한 인사들은 피고의 책임 수준과 구체적 행위에 따른 개별화된 형량을 주장했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국가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주요 뉘른베르크 재판에 비해 언론 보도는 제한적이었지만 대체로 판결이 전례 없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뉴욕타임스는 판결을 자비가 가미된 정의라 표현하며 재판부가 책임의 정도를 신중히 구분했다고 논평했다. 독일에서는 세대와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나치 선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구세대는 재판을 승자의 정의로 간주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법적 책임의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해갔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은 아인자츠그루펜 작전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나치 과거에 대한 공적 반성 과정을 촉진했다. 이스라엘 및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학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형량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일부 가해자들이 사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를 국제범죄로 인정받기 위해 싸운 라파엘 렘케는 이 재판이 중요한 법적 선례를 세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악의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소련 당국은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으며 아인자츠그루펜 전원을 즉결 처형할 것을 주장했다.
이 입장은 소련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자국의 대규모 탄압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반영된 것이었다. 형량 선고 이후의 상황은 초기 냉전 시기에 복잡한 정치 역학을 드러냈다. 서방 연합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당국은 반공투쟁에 유용할 수 있는 옛 적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압박을 점점 더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존 제이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은 1950년 전범 형량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에는 아인자츠그루펜 재판도 포함되었다. 재검토 결과 다수의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징역형도 단축되었다.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의 판결은 중요한 법리적 원칙을 확립했다. 국가 권위에 의해 조직된 대량 학살은 주권 면책이나 군사적 필요 주장과 무관하게 국제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이후 국제인도법 발전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대량 학살에 대한 정의 추구에서 법적 원칙과 정치 현실 간의 지속적인 긴장을 동시에 드러냈다. 형량이 점차 감형되고 조기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전쟁 시기의 도덕적 명확성에서 냉전 시기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으로의 어려운 전환을 반영했다. 이는 과거의 적이 새로운 적에 맞서기 위한 잠재적 동맹으로 간주되던 시기의 현실이었다. 처형, 공포의 설계자들이 마주한 운명의 밧줄. 아인자츠그루펜 소속 유죄 판결을 받은 장교들의 처형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다. 이 처형은 나치 역사에서 상징적 의미가 깊은 장소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집행되었다. 1924년 아돌프 히틀러는 맥주홀 폭동 실패 후 이곳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훗날 홀로코스트의 사상적 기초가 된 나의 투쟁을 집필했다. 이제 이 교도소는 그 극단적인 이념을 실행에 옮긴 자들이 최후를 맞는 장소가 되었다. 미국 육군은 교도소 단지 내 체육관을 처형실로 개조했다. 그곳에는 군 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된 교수대 3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은 기계식 해제 장치로 작동하는 낙하문을 갖추고 있었다. 군 당국은 이 방식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민간 처형에서 종종 발생하는 질식사 대신 경추골절로 인한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다. 예정된 처형일을 앞두고 수감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명에 반응했다. 오토 올렌도르프는 재판 중 내내 보였던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교도소 심리학자에게 자신은 국가 정책을 수행했을 뿐이며 역사적으로 결국 정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울 블로벨은 처형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면을 돕기 위해 진정제를 요청했고 루터교 목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다. 올렌도르프와 달리 블로벨은 결국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했으나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다. 존더 코만도 열람비의 전 지휘관 베르너 브라운에는 초기에는 재판 중 보였던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는 전 과정에서 자신은 나치국가 법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형일이 가까워질수록 교도소 기록은 그의 정신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에른스트 비버슈타인, 한때 개신교 목사였던 그는 아인자츠코만도 6을 지휘했던 인물로 마지막 날들을 교도소 목사들과의 집중 상담으로 보냈다. 나치 보안기구에 합류하며 종교적 소명을 벌인 그는 이제 영적 화해를 추구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형 전날 성찬식을 받고 종교 서적을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진술에서 그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며 자신을 내 통제를 벗어난 힘에
휘말린 작은 존재로 묘사했다. 처형은 1951년 6월 7일 새벽에 시작되어 이틀간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 군 규정에 따라 사형수들은 예정된 처형 약 2시간 전에 기상되었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복장을 입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 식사로 원하는 음식을 요청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특별한 식사를 거부하고 커피와 담배를 원했다. 각 수감자에게는 최후 진술 작성과 종교 상담이 허용되었다. 처형 절차는 군사적 엄격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피고는 헌병대의 호위를 받아 처형실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교도소장, 군의관, 요청시 배석한 목사, 공식 참관인, 독일 주둔 미군 정청 OMGUS의 법률 대표와 공인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다. 판결과 형량의 공식 낭독이 처형 전 마지막 공식 절차였다. 실제 교수 절차는 정밀한 기술 사양에 맞춰 진행되었다. 피고는 낙하문 위에 발을 반쯤 묶인 채로 세워졌으며 처형인은 피고의 머리에 검은 복면을 씌우고 올바른 위치로 조정한 밧줄을 목 한쪽에 걸었다. 교도소장의 신호와 함께 기계식 장치가 작동되며 낙하문이 열렸다. 군 의료진은 보통 경추골절과 질식의 복합작용으로 수분 내 사망을 확인했다. 오토 올렌도르프는 최초로 처형된 인물 중 하나였다. 당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름을 묻는 질문에 정식으로 응답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군의관은 추락 후 4분 이내 사망이 확인되었고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고 기록했다. 반면 파울 블로벨은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근육 통제를 상실한 듯 교수대 위에서 신체적으로 부축을 받아야 했다. 그는 명확한 최후 진술을 남기지 않았으며 증인들은 그가 반복적으로 독일어로 중얼거렸다고 전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베르너 브라운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준비된 최후 진술을 낭독하려 했으나 개인적 표현이 아닌 정치적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의 처형은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추락 5분 후 사망이 확인되었다. 에른스트 비버슈타인은 루터교 목사가 교수대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요청은 수용되었다. 그는 최후 진술을 거부했으나 복면이 씌워지기 전 목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추락 후 3분 내 사망이 확인되었다. 사형당한 이들의 시신은 전쟁 범죄자 유해 처리를 규정한 군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 공식 정책에 따르면 시신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며 교도소 부지 내 이름 없는 무덤에 매장되었다. 이는 독일 민간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묘지가 신나치주의자들의 추모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별 묘지의 정확한 위치는 기밀군 문서에 기록되었으나 공개되지는 않았다. 처형 당시 공식 참관인으로는 미군정 당국 대표, 재판에 참여한 법무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언론사의 지정 기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보도는 군사 검열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고 절차적 정당성과 처형의 엄숙함을 강조한 정제된 묘사였으며 물리적 절차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최소화되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나 마침내 이루어진 정의가 오늘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집행되었다. 대량 학살의 설계자들이 자신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에게 부과한 운명을 스스로 맞이했다. 군 당국은 이번 처형이 복수가 아니라 합법적 집행의 존엄성과 전문성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했다. 이 처형은 미국과 서유럽 언론에서 비교적 제한된 보도를 받았다. 이는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이 국제군사재판소 IMT에 비해 공적 인지도가 낮았던 점, 그리고 나치 전범 재판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증가하며 냉전 문제에 관심이 옮겨간 현실을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보도 범위가 더 넓었지만 감정적 도덕적 논의보다는
법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신중히 구성되었다. 예컨대 데어 슈피겔은 법적 해석에 집중하는 보도를 통해 이를 다루었다. 반면 소련 매체는 아인자츠그루펜의 잔혹함을 강조하며 처형이 그러한 범죄에 비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프라우다는 이번 절차를 우리 시민들의 피로 소련 땅을 적신 파시스트 도살자들에게 내린 최소한의 정의라 묘사하며 서방 당국이 형 집행을 지연시키고 일부 사형을 진격형으로 감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란츠베르크에서의 처형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직접적인 응보적 정의의 사례였다. 자살, 도피, 친나치 정권의 보호를 통해 정의를 피한 다른 학살 기획자들과 달리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처형은 대량 학살이라는 잔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무리 정당한 처벌이라 해도 희생자들을 되살릴 수 없고 그들의 조직적 살해가 초래한 도덕적 붕괴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의의 유산, 처벌은 범죄의 그림자에 불과했는가?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의 처형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대한 장을 마무리했지만 전례 없는 규모와 조직성을 지닌 범죄에 직면한 전통적 정의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아인자츠그루펜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중대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지만 동시에 집단 학살을 다루기 위한 응보적 정의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냈다.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의 가장 즉각적인 실질적 영향은 국가 권위하에 저질러진 대규모 잔혹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 책임을 확립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사의 복종은 자동기계의 복종이 아니다라는 마이클 무스만노 판사의 의견을 통해 상부 명령 항변을 일축했으며 이는 훗날 국제인도법에 통합되어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반영되었다. 이 재판은 국가정책의 승인에 이뤄진 체계적 학살에 참여 또한 처벌 가능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피해자 증언이 아닌 가해자들의 문서에 주로 의존한 증거 수집 방식은 잔혹 범죄 기소를 위한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 아인자츠그루펜의 보고서는 희생자의 수와 분류를 철저히 기록했고 이는 국제범죄 수사기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접근은 증인을 제거하려는 것이 본질인 제노사이드 특성상 유죄 입증을 위한 대체 증거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범죄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란츠베르크에서 내려진 처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대응이었다. 약 3,000명이 아인자츠그루펜에 복무했지만 미국 점령지에서는 단 24명만이 기소되었고 그중 14명만이 처형되었다. 수백 수천 명을 직접 살해한 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직접 가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범죄의 보편성에 비해 처벌의 국지성은 집단 학살 체제의 모든 구성원을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후정의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유대인 단체들은 이러한 처형에 대해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은 처벌이 의미 있긴 했지만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고려하면 불균형하다고 느꼈다. 미국의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 스티븐 와이즈 랍비는 이 처형들은 완성된 정의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정의에 불과하다. 란츠베르크에서 한 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동안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1,000명은 오늘날 독일을 자유롭게 걷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 나치 전범 추적에 헌신한 시몬 비젠탈은 이 처형을 상징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올렌도르프와 그 동료들의 처형은 일정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벌을 피했는지를 드러냈다. 처형된 한 명의 지휘관 뒤에는 수십 명의 동등한 죄책을 지닌 장교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썼다.
새롭게 탄생한 이스라엘 국가에게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과의 자체적인 사법적 대면을 위한 중대한 전례였다. 이스라엘 법학자들은 뉘른베르크 재판 절차를 면밀히 연구해 1950년 나치 및 협력자 처벌법을 제정했고, 이는 훗날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아인자츠그루펜 지도자들의 처형은 국가 권위 하에 대량 학살도 면책될 수 없는 범죄임을 확립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아이히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였다. 초기 냉전의 정치적 맥락은 이러한 처형의 장기적 영향을 크게 좌우했다. 서방 연합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산주의에 맞선 방벽으로서 독일 재건이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었고, 이는 나치 범죄에 대한 관심을 점점 뒤로 미루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부터 존 제이 맥클로이 미 고등판무관이 주도한 전범 형량 재검토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전범이 형량 감형 또는 조기 석방되었다. 역설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이 줄어들면서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의 역사적, 교육적 중요성은 더 커졌다. 약 25만 3천 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은 홀로코스트의 실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되었고, 라울 힐베르크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큰 기초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홀로코스트는 단지 이념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들이 특정 결정을 통해 수행한 연쇄적 행동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아인자츠그루펜과 그 처벌에 대한 대중의 기억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크게 변화했다. 전후 초기 서독 사회는 학살 부대의 구체적 범죄를 마주하기보다 나치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선택하며 외면하는 경향이 강했다. 역사가 토니 주트는 이 시기를 의도된 기억 상실로 규정하며, 독일 사회가 도덕적 붕괴를 완전히 직면하지 않은 채 재건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회피는 1960년대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히만 재판은 홀로코스트의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불러왔다. 196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재판은 나치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정의 추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재판들은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에서 확립된 선례, 특히 국가 권위의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 학살에 참여한 자는 범죄자라는 원칙에 깊이 의존했다. 1980년대까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이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점차 두드러지게 되면서 아인자츠그루펜의 작전은 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었다.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의 보통 사람들, 1992과 데니얼 요나 골드하겐의 히틀러의 자발적 집행자들, 1996은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기반으로 직접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 작품들은 대량 폭력 체제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다 정교하게 논의하도록 하며 권위에 대한 단순한 복종이라는 통념에 도전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이전까지 서방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아인자츠그루펜의 학살 현장과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능케 했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소련 공화국의 역사위원회들은 새로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학살지를 발굴하고 피해자 수를 보다 정확히 집계했다. 이로써 아인자츠그루펜 작전의 규모는 재판 당시 추정치보다 훨씬 더 컸음이 드러났고, 제한된 처벌과 방대한 범죄 규모 사이의 간극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1993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TPIY,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TPIR의 설립은 아인자츠그루펜 재판에서 확립된 선례를 직접 계승한 것이었다. 상관 책임의 원칙,
군 및 정치 지도자들이 하급자의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뉘른베르크에서 확립된 법리에서 기원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TPI와의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 기소에서는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의 법리, 특히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민간인 공격이 범죄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었다. 1998년 제정된 로마 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하며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에서 처음 명확히 제시된 원칙을 다수 포함했다. 제33조는 인류에 대한 범죄 사건에서 상부 명령 항변의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1948년 무스만노 판사가 이를 기각한 판례를 반영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한 인류에 대한 범죄의 개념도 뉘른베르크 재판, 특히 아인자츠 그루펜 사건에서 발전된 법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아인자츠 그루펜 지도자들에 대한 사형이 정의 실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법학자, 윤리학자, 생존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어 왔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런 범죄들에는 어떤 처벌도 충분하지 않다. 괴링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 죄는 모든 법체계를 초월하고 파괴한다. 법철학자 HLA 하트는 이러한 처형이 책임자에게 가능한 최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응보적 정의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으나 동시에 어떤 처벌도 가해진 고통에 비례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반면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기존의 법적 범주가 이와 같은 규모의 범죄를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는 결국 이해해야 할 수 없는 것과의 영속적 대면의 상징적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이러한 처형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표명하며 정의는 필요했다. 그러나 어떤 정의도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복수될 수 없고 오직 기억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집단학살이 도덕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단절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아무리 강력한 형벌이라 해도 파괴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범죄의 엄중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심리적 정당화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처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 1990년대 홀로코스트 기억에서 생존자 증언이 점점 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은 재판과 처형의 상징적 의미가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 사실과 범죄의 실자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점점 더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과 처형을 전환기 정의의 넓은 맥락 안에서 평가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가 대규모 인권 유린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개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인자츠 그루펜 재판은 부분적 성공이었다. 제노사이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했고 잔혹 행위에 대한 문서 기록을 남겼으며 핵심 가해자 일부에게는 처벌을 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 사법만으로는 대규모 학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그러한 범죄를 가능케 한 구조적 사회적 조건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의의 불완전한 본질은 더욱 명확해졌다. 역사가 데보라 립스타트는 처형된 올렌도르프 한 사람 뒤에는 수백 명의 총살자, 운전사, 기록권, 기타 대량 학살의 핵심 참여자들이 전후 독일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종종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이 격차는 전후 정의가 불가피하게 선택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한정된 사법 자원과 정치적 제약은 포괄적인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든다.
21세기 초 아인자츠 그룹펜 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존 데면육 기소를 통해 새로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경비병이었고 2011년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의 법리는 특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멸기계에 참여한 것 자체가 형사적 공모라는 원칙에 근거했으며, 이는 아인자츠 그룹펜 재판에서 처음 확립된 원칙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원래 재판으로부터 60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은 뉘른베르크에서 확립된 법적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아인자츠 그룹펜 지도자들의 처형은 잔혹 범죄 이후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배상 프로그램, 제도 개혁, 기념사업 등은 대규모 폭력의 다양한 차원을 다루기 위한 보완적 메커니즘으로 등장해왔다. 뉘른베르크 모델이 개인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를 강조했다면, 이러한 대안적 접근들은 회복적 정의, 제도적 변혁, 집단 기억의 형성을 중시한다. 현대의 전환기, 정의 이론은 통합적 책임 추궁을 위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보완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아인자츠 그룹펜 재판의 역사적 의미는 내려진 개별 형벌을 넘어선다. 이 재판은 국가 권위에 의해 조직된 대량 학살이 국제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임을 확립했다. 이 원칙은 국제관계를 점진적으로, 비록 불균등하게나마 변화시켜왔다. 제노사이드와 인류에 대한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뉘른베르크에서 확립된 법적 틀이 국가주도 잔혹행위에 대한 면책의 전제를 약화시키며 법적 제재 수단과 책임 추궁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만들어냈다. 아인자츠 그룹펜의 희생자들, 동유럽 전역에서 학살된 약 130만 명의 남성, 여성, 아동에게 란츠베르크의 처형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이나 정당한 인정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처형에 앞서 진행된 재판은 그들의 죽음이 전쟁의 부수적 피해가 아닌 반드시 인정되고 대응되어야 할 범죄임을 역사 속에 남기게 했다. 재판을 통해 확보된 문서 기록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왜곡이나 부정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아인자츠 그룹펜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는 발트해 연안에서 코카서스까지 동유럽 전역에 걸쳐 기념물로 표시되어 있다. 바비야르, 파네리아이 등 수백 개의 장소에 건립된 추모비와 박물관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이 학살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 활동은 또 다른 형태의 정의를 대표하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억과 진실에 대한 집단적 헌신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다룬다. 1951년에 아인자츠 그룹펜 지도자 처형은 하나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는 윤리적, 역사적 탐구를 시작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란츠베르크에서 내려진 제한적인 처벌은 특정 개인에게는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100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학살된 범죄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확립된 원칙들, 제노사이드는 국가가 승인했더라도 처벌 가능한 범죄이며, 개인은 체계적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체계는 기존의 도덕적 범주를 초월하는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늘날 국제법과 집단 기억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핵심적인 질문, 처벌은 범죄에 상응했는가? 에는 단순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노사이드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도달한 결과라기보다 지향하는 과정이며 하나의 완결이 아닌 지속되는 노력이다. 란츠베르크의 처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닌 그 시작이었다. 우리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개발하려는 지속적 노력의 출발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자츠 그룹펜 재판과 처벌의 진정한 유사는 재판의 종결이 아닌 국가 권위에 의해 조직된 학살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끊임없는 책임의식에 있다.